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 바다가 답을 하고 이렇게 육지를 볼 때 바다는 항만이 보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항만이 육지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항만의 건강을 보고자 한다면 조금 더 배후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 그 배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황 교수님께서 정말 멋진 기조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체인 쇼크가 2020년 초에 작년이었죠. 작년 초 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봉쇄 그리고 배송 지연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코로나19 그리고 공급 체인을 코로나가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공급망 매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서 기업들이 벌였던 이 전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공급 체인 업스트림, 즉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고전했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어서 해운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선도적인 기업들이 업스트림 공급 체인 매핑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매핑 작업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황 평가를 한 후에 이제 그 공급망 매핑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을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2020년 1월 중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뉴스 속보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구매 부서 담당자고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몇몇 이 공급 업체가 그 영향을 받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 업체들로부터 이제 그들이 일부 부품과 재료를 그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1월 22일에 후베이성 우한은 봉쇄됐습니다. 하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모든 비행기, 기차, 자동차가 우한으로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이후 며칠에 걸쳐서 계속 늘면서 이제 3개 도시가 추가로 봉쇄됐고 1월 27일자로 중국 내 15개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이 전염병의 타격이 이제 지역을 따라 전파되면서 그 전파 속도에 따라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에 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선전 지역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전자 제조 허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당시 선전도 바이러스로 인해 봉쇄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업스트림에서의 움직임이 멈췄을 때 그 영향이 퍼져나가서 조립단의 최종 다운스트림까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제 이 현대자동차가 한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 구정 연휴로 인한 중단이 연장되자마자 이제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하이테크 산업 기업들과 공급 업체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는 걸 이제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구정 연휴 가동 중단이 2월 중순까지 연장됐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부 공장이 가동 중단 상태를 이제 2월 10일 이후까지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제 공장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재개하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실제로 공수작전으로 부품을 최종 조립 지점까지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기업 그 공급업체들이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조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되는 그 숙련 직원들이 격리 지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나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야 해서 다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베이 지역은 주요 제조 그리고 교통이 밀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아주 중요하고 또 세계 경제와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한은 주요 수송 허브로서 중국 내 이 내륙 수로를 통해서 주요 장소들과 연결됩니다. 접경 지역에는 몇몇 산업 그리고 제조 지역이 있는데 주로 하이테크 제조 관련입니다. 전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기술 분야의 산업 지구이기도 합니다. 부품 중에서 이제 이 봉쇄된 도시에서 공급되는 부품은 이제 메모리나 광전자공학 등으로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대형 전자 제조업체 예를 들어 팍스콘이나 자빌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후베이성 인근 지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그리고 부품, 하위 부품 제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이테크, 자동차, 식품,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기술 그리고 여타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수백 개의 사이트가 봉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이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공급 업체가 수많은 이 다운스트림 고객에 그리고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과거에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태국의 이벤트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팀들은 굉장히 수동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인간의 이런 지능에 의존하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십 년간의 그런 경험에 의존합니다. 보통은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어떤 중앙 집중형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거나 역할이 바뀌거나 또는 퇴직을 하면 이 가치와 이해가 그 회사를 같이 떠납니다.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이 이해를 다시 얻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공급업체와 업체의 세계적인 발자취 하나하나를 다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 임원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 셧다운에 대응을 한다면 어느 이 직접적인 공급업체가 영향을 받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2차, 3차, 4차 공급업체가 그 지역에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품 경쟁을 할 때 더 이상 직접적인 경쟁사와만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반도체 부품을 자사 제품의 디자인에 넣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들은 뭐 애플이나 시스코, IBM, GM 등과 부품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선도 기업들은 이미 자사의 이 공급 체인을 수년 전부터 매핑해 왔을 것이고 보통 재고와 용량을 가장 먼저 확보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구매자들이 이제 이런 할당과 프리미엄, 뭐 할증, 그리고 속도, 부족분 등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유행병이 그곳에 있는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의 이동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나 완성품, 부품 등등. 그런데 그게 여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더 세세하게 어떤 종류의 상품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영향받는 상품이 정확하게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업체와 생산 위치를 원자재 또는 제품단에서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느 업체가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는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공급업체들은 세계적인 제조 발자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느 사이트에서 만들어지고 보관되고 유통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이 바이어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매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주 상세한 지도를 그려야 하는데 모든 이 핵심 공급 업체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아마 뭐 재료 청구서나 영수증을 사용해서 핵심 부품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공급망 지도를 그릴 때 상위 5개 제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큰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품 그리고 하위 단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매핑 프로세스라면 어떤 활동이 1차 사이트에서 수행되는지 그리고 해당 공급업체가 어떤 대체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시간 후에 그 업체가 대체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내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까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 이런 종류의 공급 체인 매핑 작업을 한 기업들은 하위단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권장합니다. 업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제 투명성을 가지고 매핑 관련 이런 요구 사항을 공급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서비스 수준 계약에 고려해서 포함시킵니다. 이들은 그 공급 업체들이 예상되는 회복 소요 시간 목표를 이제 불가항력 약관에 넣고 또 업체들의 대응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맞춰서 관리합니다. 많은 기업과 리더들은 공급망 매핑의 중요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방위 산업체가 제가 이 매핑에 대해서 10년 넘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 소비자 회사가 제게 공급망 매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직 하지는 못했다.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조직 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리고 공급 베이스 변화 속도가 그들이 구매하는 부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공급망 매핑은 굉장히 비싸고 또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인식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반도체 제조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회사는 공급망 매핑을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2010년부터 해왔습니다. 이 회사 임원들에 따르면 100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1년 넘게 공급망 매핑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원을 투자해서 작업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또 비용과 노력을 크게 줄여서 공급 체인 매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과 또 하울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은 리더들이 자기 팀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 체인 조직에 가장 많은 돈이 나가는 상위 몇 개 공급업체만 관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나가는 하지만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그 공급업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여기서도 저지출 공급업체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때 수액 주머니가 부족했는데 그 생명과학 회사들이 보통 보유하고 있는 이 원자재 재고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액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재료를 보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배송이 불가능했던 거죠. 또 정보가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매핑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된 데이터고 또 입증된 것이고 또 추측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 지도가 전체 공급망 기능을 아우를 경우에 이제 조직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자원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 오거나 또 떠나도 기업을 보호해 줍니다. 구매 기능은 보통 비용이 나가는 조직이고 이제 매출은 이 구매 부서의 핵심 척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조직의 활동은 보통 비용 절감 중심입니다. 공급 문제가 비용 절감의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각 사람이 이런 문제를 2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은 어떻게든 이제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배송을 빠르게 하거나 이제 재료를 더 비싼 값을 주고 할증을 주고 이제 구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아무도 왜 배송을 더 빠르게 해야 했고 웃돈을 주고 사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의 지속적인 비용을 볼 때 예를 들어 빠른 배송이나 원자재 할증, 부족, 뭐 할당, 고객 철회 이런 것들을 보면 매핑을 하는 이 비용이 수익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 매핑, 공급 체인 매핑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급 체인 구조에 대한 가시성을 보면 5년 전에 비해 요즘 훨씬 좋고 또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매핑을 자체적으로 또는 이제 매핑 솔루션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매핑의 힘과 속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이 기업들은 이런 파괴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훨씬 통제를 잘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갈팡질팡하는 대신에 이 기업들은 손에 많은 정보를 쥐고 있고 또 정확하게 어느 업체, 사이트, 부품 그리고 상품이 잠재적으로 타격을 받을지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들 기업은 가장 먼저 이제 부족한 재고를 대체 사이트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허리케인 마리아 때 많은 병원과 또 생명과학 기업들이 한 6에서 8주 동안에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이 공급업체들을 파악하기 위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극심한 부족 사태, 이제 수액 주머니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태를 1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비닐봉지나 수액 주머니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말이죠. 반면에 이제 뭐 엠젠이나 바이오젠 같은 선도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핑 데이터를 활용해서 빠르게 이제 이 구매 위험이 있는 곳을 파악했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했고 그리고 매출과 고객 의무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하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공급 체인 매핑이 부품과 하위 단까지 잘 되어 있는 기업은 빠른 경우에는 1월 4일부터 공급 업체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 속보가 터지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이제 폐렴 관련 뉴스가 우한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우한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단 몇 분 내로 우한에서 공급받는 부품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재고를 지금 구매해야 앞으로 6에서 3개월 동안 필요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제 봉쇄가 3개 도시에서 10개, 이후 15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도상의 표시 구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표시 지역 내의 모든 공급 업체를 추출해서 부품 재고를 확인해서 재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아직도 정보 수집 단계에 있을 때 이 기업은 이미 가용한 곳에서 공급 라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증이나 이제 할당이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평균적으로 매핑을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공급업체의 할당 대상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때 모두가 동일하게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정보 차익 거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승자가 됩니다. 이들 기업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할증이나 빠른 배송으로 나갈 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늦게 대응하고 결국 돈을 지불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재고와 사람을 덜 쓰고도 같은 규모의 공급 체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정보 시대에 매핑은 우리 재고와 사람을 비트와 바이트로 전환하도록 도와줍니다. 데이터 확보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됐고 또 데이터 저장도 쉬워졌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도 많아져서 이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예측까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원하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결국 끝이 나긴 할 텐데요. 기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한 부류는 다른 이 문제로 넘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놓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투자함으로써 공급망 매핑을 할 것입니다. 분석 툴을 이용해서 미래에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디를 봐야 할지 알 수 있겠죠. 이들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확실하게 첫 번째 부류, 우리 운이 좋았다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렵게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위기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임원들은 미래에 닥칠 문제를 예측하고 회사가 공급 네트워크의 모양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문제가 서서히 해결됨에 따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함께 회사와 업체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모두가 이 공급망 매핑의 가치에 동의할 거고 영구적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에 포함시키자고 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이 다음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위기에서 너무 빠르게 발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일상이 재개되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둘러앉아서 같이 회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공급망 재정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매 부서에서는 우리 부품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물류 쪽에서는 상품 우리 배송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00만 달러 할증 그리고 300만 달러의 속달 운임을 지불했다는 걸 아는 건 공급망 재정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체들이 이야기할 때 도구와 정보, 사람, 프로세스에 어떤 구멍이 있고 향후 사태에 대비해서 뭘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